첫 번째는 환경 부부인데요. 코로나 무관하게 제가 해놨던 거예요. 이 환경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바로 오늘도 겪는 거죠.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미세먼지 오고 집에서는 물을 여러분들 코웨이에서 다 정수기로 받아 드시잖아요. 코웨이 한 회사만 1년에 3조 원 이상 판매를 해요. 거기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마트 기준으로 놓으면은 350ml짜리 물하고 주유소 휘발유가 갖고 가격을 비교해보면 물이 더 비싸졌습니다. 맞죠? 그게 10년 됐어요. 이 얘기 길게 하면 끝이 없으니까 약간 이 환경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안전 부분인데요. 이 안전은 바로 이번에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위험도 안전이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인터넷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이 만약에 안 됐다. 우리 사회는 다 멈추게 됩니다. 특히 세종 같은 데는 엄청난 타격이 불가능하겠죠. 이것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데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역사상 환경에 호모사피엔스가 처음 나와서 환경에 돈을 썼어요? 안전에 돈을 썼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시대에 환경과 안전에 돈 썼나요? 우리 솔직히 생각해보자 얘기죠. 여기다가 인구 감소예요. 저는 저출산 고령화라고 안 합니다. 지금 이 추세 계속되면은 서기 2700년경에 한국 인구는 없어집니다. 서기 2700년이 되면 우리 이렇게 서로 싸우고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가면은 2700년에 한국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도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일본이 서기 3200년경에 없어집니다. 일본도. 그러면 쪽수많은 중국이 다 갖겠죠. 일단 인원이 많고 인도가 됐건. 그래서 국력을 가늠할 때 요즘은 인구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인구를 안 했어요. 지금 인구를 하는 이유가 선진국, OECD 선진국 중에서 자국민의 인구가 느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한국인은 이미 줄고 있는데 왜 인구가 안 주냐면은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귀화를 하셨다든가 조선족이었던 우리 동포들이 넘어와서 그런 거지 지금 이미 안 그랬으면 인구는 이미 다 줄었다 얘기야.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로봇 동영상을 보셨지만은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다 대체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기계 중에 이런 기계가 있었나요? 한번 이걸 갖고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써도 되는데 돈을 무진장 쓰고 있고 돈 쓸 사람은 줄고 있는데 기술이 발달하니까 공급은 무진장 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의 경제적인 현상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됐더니 이런 거대한 변화가 왔는데 이거는 글로벌 공통의 얘기죠. 어느 나라나 단기적인 대응을 했어요. 길게 대응을 안 하고 단기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산업이 공급 과잉이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의 모든 것의 이유는 다 공급 과잉인 거예요. 세종시 뭐가 어려워요? 상가 공급 과잉이죠. 맞죠? 우리나라 조선업이 왜 어려워요? 중국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공급 과잉이에요. 현대차가 왜 어려워졌냐 얘기죠. 전 세계 차량의 1년 판매량은 9천만 대가 안 되는데 세계 전체적으로 1억 3,500만 대 생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그럭저럭 하는데 GM대우건 쌍용자동차건 안 되는 거죠.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모든 게 공급 과잉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뭔가 내가 할 때 이게 공급 과잉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언제쯤 공급 과잉이 될까라는 측면에서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단기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빚은 지구가 생긴 일에 가장 많아요. 어느 나라나. 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1650조예요. 경상 GDP가 1900조예요. 1년간 통털을 벌어서 빚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 빚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여러분이 사는 방바닥에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주로 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거기는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고 중국은 기업 부채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 빚이 없는 나라는 아주 후진국 이외에는 없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것은 세계적 차원의 경쟁을 해온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가시가 됐냐면 정확히 2008년도 9월 16일 날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그동안 한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제로섬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팽창사회 게임이었어요. 제로섬이라는 게 뭐냐면 팽창사회는
집에서 여러분들 피자를 배달해 먹으면 피자를 이렇게 8조각을 내죠? 예? 대답 좀 해봐요. 졸릴 때 됐어. 예? 맞죠? 8조각이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2만원 피자가 얼마나? 3만원씩 줘서 왔어요. 근데 배달 올 때마다 파이가 커져요. 그럼 내가 8분의 1쪽을 먹어도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만족을 하는 거예요. 요게 2010년 8년까지의 세상인 거예요. 그럭저럭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에이 냅둬라 그러다가 어떻게 되건 말건 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팽창 사회인데 제로섬 사회는 이게 점점 커지다니 안 커지고 배달 올 때 사이즈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피자를 시켜서 먹었는데 이거 봐라 그대로다 얘기죠. 그러면 내가 더 먹는 방법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 걸 뺏어 먹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제로섬인 거죠. 그래서 제로섬 사회라는 게 뭐냐면 내가 8명이서 먹는데 내가 더 먹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약한 애 거를 뺏어 먹어야 돼. 자,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하게 되는데 백종원이가 가서 이거 이렇게 하세요 잔소리를 막 해주잖아요. 그럼 그 집이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또 백종원이 다녀갔다고 하면은.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집은 망해버려요. 왜냐하면 먹을 사람은 제한되어 있는데 한 집으로 다 쏠려버리니까. 모든 현상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세종시가 굉장히 크게 되면은 제로섬이죠. 어디선가 뺏어야죠. 우리 어디서 뺏어오고 있어요, 인구가? 제 입으로는 막 얘기 못하겠습니다, 정치인이라. 그 동네도 있고, 서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막 오잖아요. 그 동네는 우리가 싫은 걸 거예요. 왜? 제로섬이 뺏기니까. 모든 영역은 제로섬화되어 있는데, 국가 간의 경쟁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같이 나눠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니까 나 네 거 뺏어 먹을래? 요게 패권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게 제로섬화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수축사회가 되면은 배달이 왔는데 이게 죽어. 피자 사이즈가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고픈단 말이에요. 나는 옛날에 계속 시간이 갈수록 더 피자를 많이 먹었는데 정지돼 있다 줄어들어요. 그럼 옆에 사람을 뺏어 먹다가 이것도 안 돼. 너 아예 먹지 마 시게 하고서 내쫓아버려야죠. 제거해야 됩니다. 영어로 딜리트는 제거해야 돼요. 그러만큼 사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불과 10여 년 사이에. 그 큰 흐름 속에서 모든 게 설명이 되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크던 세상이랑 지금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아예 이 기준 나만 잘 살면 돼. 공중도덕이건 뭐건 모두 나 중심으로 생각하죠. 사회는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수축사회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팽창사회에 만들었던 기득권들이 다 해체되는 거예요. 제가 사례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인 택시가 세종시에 굉장히 많이 모자란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남아돌죠. IMF 외환위기 때 면허를 확 내주고 뭐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개인 택시 면허가 서울 기준으로 1억 하던 게 지금 얼마인지도 몰라요. 6천만 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7천만 원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이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분이 극단적 선택도 하셨어요. 2018년에. 똑같은 현상이 미국 뉴욕에서 나왔다니까요. 뉴욕 가면은 택시가 노란색이죠. 옐로우캡이라고. 택시 회사 만드는 가격이요. 회사 설립하는 조건이 100만 불이 있어. 우리 돈 10억 있으면 택시 하나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2억으로 떨어졌어요. 왜냐면 딴 사람들이 면허를 팔아버려갖고 5분의 1 토막이 났고요. 뉴욕의 택시 운전사가 2018년에 힘들어진 거죠. 힘들어져서 8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보도가 안 됐죠. 당연히 안 됐지만 기득권이 이렇게 해체되는 거예요. 기득권이 해체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직업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직업 뒤에 사자 붙는 직업이에요. 선비사자. 이 직업이 가장 큰 그동안의 기득권을 갖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 또 교사, 약사, 한의사. 기존 양방은 아직은 좀 버틸만한. 그런데 이번에 지방 그 의사 늘린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지난 주말에 시위했죠? 사자 붙은 거. 그리고 세종에 가장 많은 사는 무슨 사?
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45만 명 면허 갖고 있는데 지금 15만 명이 개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청 직원들, 시청 정년퇴직한 다음에 나 공인중개사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신 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는 아, 내가 이미 조기에 치매가 걸렸구나.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자제분들을 키우니까 하나로 말씀드리는데, 이 선비사자 쓰는 사자는 누군가가 라이센스를 주는 거죠. 내가 시험을 봐서 권리를 주는데 고령화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한의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1년에 700명씩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의사.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근데 한의사도 계속 한계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딴 얘기인데 애한테 뭘 해줘야 될까? 직업에 딱 한 자가 들어가면 돼요. 무슨 자? 무슨 자가 들어갈까요? 직업지에. 가짜예요. 전문가 가짜. 예술가 뭐 이런 거 있죠. 바리스타도, 커피 바리스타도 잘 버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벌죠. 그거 전문가예요. 자격증 주는 거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문가 가짜. 뭐 하나만 제대로 잘하면 먹고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막 싸우잖아요. 저희 집에 제 아들도 있고요. 저희 아버님도 계세요. 세상이 안 되니까 할아버지랑 손자 간의 관계가 최악입니다. 같이 가족끼리 식사를 못해요. 밥 먹다가 서로 싸우거든요. 우리 아들 얘기를 따지면 우리 할아버지는 꼴통 보수라고 하고 우리 아버님은 제 아들 보고서 어떻게 하다 저런 빨갱이가 나왔냐 이런 거예요. 둘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는 저성장, 저투자, 저금리, 저물가 높은 거는 실업률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것이 상시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피드백을 합니다. 피드백을 쭉 하는 거, 이걸 다시 오는 거예요. 저렇게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에이씨 환경 대충 하지 뭐 안전 되는 대로 하고 아 이런데 애기들 뭐 어떻게 나서 키워. 애기 더 한다고. 올 상반기가 0.9명이에요 2.1명인가 아시죠? 올 상반기 0.9명이고요 세종시도 6월에 인구 줄은 거 아시죠? 처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 기업들은 야 스마트 팩토리나 계속 해야 되겠다. 인건비는 뭐 일자리에 됐어. 그러면 정부는 계속 단기 대응하고요. 공급은 계속 늘고 그러다 보니까 빚은 계속 늘고 이 순간에도 빚은 계속 느는 거예요. 뺑뺑뺑뺑뺑 돌아가는 구조가 수축사회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어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는데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부터 이 피드백하는 과정이 더 빨라진 게 현재와 작금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세상을 수축사회로 본 사람과 팽창사회로 보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와 관련된 백데이터만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금리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낮고 이번에 제가 중심으로 뉴딜 펀드 한다는 보도 보셨나요? 예, 제가 실무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하고 요즘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가 얼마 정도 낮냐면요. 이거만 보시면 빨간색인데요. 여기 작년 8월 기준인데요. 금리가 마이너스인 나라가 우리가 좋다는 나라들이에요.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일본,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이런 나라들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금리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이자까지 같이 준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요. 마이너스인 나라. 저기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이 금리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제 앞으로 보셔야 돼요. 회장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많은데 부동산의 제1의 변수는 금리입니다. 지금 금리를 못 올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인데 금리라고 하는 것은 세종시 재정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게 배터리가 안 좋아갖고 이게 아닌데 나오는 거고 막 흔들면 나와요. 금리는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을 금리라고 합니다. 금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1%고 물가가 1%면 금리는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러면 성장률이 떨어지던가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맞죠?
이거 초등학교 1학년 산수예요.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 맞죠? 그러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고 물가가 떨어지니까 가게를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준다는 거 맞죠? 네. 한마디로 어떻다? 되게 살기 어려운 거죠.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 빚이 많은 사람은 이자 부담이 줄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는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세금을 상위 10%,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월급 받는 사람, 월급 기준이에요. 월급을 받는데 세금 내는 사람 위에 10%가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유럽보다 스웨덴을 잘 보시면 스웨덴은 상위 10%가 30%대 녹색이죠. 비슷하죠? 그다음 프랑스도 이 정도 비슷하죠. 근데 빨간색이 일본이야. 일본이 여기고 하늘색이 미국인데 자, 미국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1930년대 대공황 때와 비슷하고요.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미국은 48%를 상위 10%가 가져갑니다. 근데 갑자기 새로운 다크호스가 떴어요. 검정색. 얘가 검정색은 뭐예요? 한국이 세계 OECD에서 더 심한 나라 있어요. 후진국 가면은 뭐 군벌이 지배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70%까지 갑니다. 근데 OECD 선진국 중에서 한국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축 사회가 진행되면서 가진 빈부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재산 기준이에요. 요거는 소득이고요. 재산으로 따지면 미국이 3억 3천만 명의 인구가 그래서 1등부터 3억 3천만 명까지 쭉 있는데 상위 1,600명이 미국 전체 재산, 이건 재산이에요. 갖고 있는 재산을 90%를 갖고 있고 미국의 3대 부자, 이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버크셔의 워런 버핏 세 사람의 자산을 다 합치면 2억 등부터 3억 3천만 등까지 1억 3천만 명이 가진 것과 동일하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갈등이 계속 심각한 거예요. 어제 저녁 시카고에서 명품 거리에 또 누가 와서 막 물건 뺏어가고 이런 거 있죠. 뻑하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졸릴 때 됐으니까 퀴즈. 우리 당은 내가 옛날에 얘기해줘서 아는데요. 이게 좀 줄었어요. 1억 2천만 명으로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기부를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신문들을 안 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혼을 하면서 미자료를 너무 많이 줘갖고 재산이 줄었어요. 하여간 여러모로 아마존이 우리 속을 새깁니다. 그래서 뭐 여러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8월이죠. 9월, 10월 8월이죠. 9월, 10월 2달 있으면 미국 대선 있는데 미국도 안 되겠다.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은 트럼프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아는데 이 정도로 세금을 왕창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베껴갔어요. 바이든 정부가. 소득, 지방소득세 인상, 법인세 인상. 자, 우리나라와 굉장한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절대 안 나오죠. 근데 바이든의 정책을 갖고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갖고 10억 달러요. 지방 소득세에서 이거 8천억 달러, 이거 두 개만 해도 1조 5천억 달러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옛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제가 요새 타임머신 정치라고 하거든요. 20년 전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요. 이미 딴 나라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양극화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졸리니까 우리 상황에 맞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부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나는 팽창 사회에서 살았는데 지금 사회는 수축 사회고 제로섬 사회고 왜 이렇게 살기 어렵지? 난 적응을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특히 남성이 28%, 여성이 20%. 그러니까 평생 한 번 정신질환에 걸리는 사람이 남성은 이만큼, 여성은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50분이 오셨으면 4분의 1, 16, 7분 정도가 평생 한 번 걸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울증 이게 이런 거 걸리면 병원 잘 안 가잖아요. 병원 간 사람만 했는데 51만이라는 게. 여기 걸렸는데 병원 안 간 사람 많죠. 저도 여기 하나 해당됩니다. 병원 안 가도 저는 뭘까요? 여기 있습니다. 알코올 사용 관련 정신. 알코올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바로 잠이 잘 오시면 그분도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잠이 잘 온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강의하면서 잠이 잘 오면 신체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이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이 온다? 서울대생이들이요. 이거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설문한 겁니다. 우울증, 가벼운 우울증 30%, 중간 우울증 15%, 심한 우울증 47% 우울증. 애들 서울대 보내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 애들 저는 서울대 가지 말고 연구대도 가지 말라고요. 별 차이 없다.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일반인을 계산했을 때 늘상 울분에 있다, 심한 울분에 있다 두 개 합치면 43.5%가 항상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옛날엔 별거 아니면 지나갈 일들을 막 화를 내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시죠?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많이 바뀌는 겁니다. 나는 세상이 싫어. 그래서 지금 여기 요 사진을 잘 보시면 뭐냐면 생일 케이크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멍멍이의 생일이라 얘 친구, 동네 친구 얘 걔가 와서 주인이 따라온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멍멍이 시장, 애완 시장만 6조 원 정도 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한 6조. 1년에 소비되는 게 어떤 사람 요즘 명상이 아니까 아예 떠난다든가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비혼식 이런 건 아시죠? 젊은 사람들 안 계시니까 다행히도 결혼을 이거 뭐냐면 결혼을 하는데 친구가 결혼하면 계속 그 축의금을 냈잖아요. 나는 독신으로 살 거니까 내가 계속 냈으니까 내가 손하잖아요. 제로성 관점에서.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어디 뷔페를 하나 다 불려놓고 내 비혼식 한다고 해서 청첩 비슷한 걸 보내는 거예요. 카톡으로. 나 대신 니네 올 때 축의금 갖고 와라. 그래서 축의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져서 거기서 때려 놓는 게 요즘 비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무엘슨의 행복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다시 3학년 산수로 가면 조금 어려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소유를 많이 늘리든지 아니면 분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남과 비교하지 않는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좋아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항상 소유를 늘리는 쪽으로 분모는 냅두고 이거 두 개를 고정하고 소유만 계속 가져왔다. 제 선거 때 이제 이것 때문에 혼난 거예요. 뭐 욕망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상하게 이거예요, 이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숭고한 얘기를 한 걸 악마에 편집해서 멋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3학년이고 이걸 중학교 가면 인수분해하죠. 인수분해를 해보면 소유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욕망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팽창 사회였으니까 소유를 늘리면서 살아왔어요. 르네상스 시대 15세기부터 2008년까지 한 5, 600년은 항상 뭔가 많이 가졌을 때 우리는 행복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축사회가 되니까 많이 가질 수가 없네. 많이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2008년 이후는 내가 나의 욕망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재인 정부의 출범하는 국정철학은 포용성장이 바로 이걸 깔고 있는 거예요. 욕망을 줄인다는 얘기는 딴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분배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이런 것들이 포용성장의 철학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집권할 때 그냥 철학은 시대적인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거죠. 소확행 여러분 너무도 아시죠? 소소하고 확실한 거. 왜 저런 거 갖고 행복할까라고 했죠. 옛날엔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요즘 이상한 거 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거. 비건주의, 채식주의. 난 이걸 행복하다. 기업은 ESG.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에 영향을 주고 이거 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정사회, 미니멀리즘, 소비를 최소화하고 사는 사람들 있죠. 평등 분배,
효율적인 것보다는 효과적이다. 멀리 보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누가 시켰어요? 소확행하라고? 우리 스스로 반응을 해왔던 거야. 이게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였던 겁니다. 이게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였죠. 그런데 이것만 하다 보니까 욕망을 줄이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소유가 너무 줄어서. 그래서 작년 2019년 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다시 이거라고 해요. 혁신성장을.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는 포용성장이고 분자는 혁신성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철학이 나온 건 바로 행복 방정식이고 사회가 수축사회로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을 갖고서 만들었냐라고 하니까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처음 듣는다고 해서 내가 가르쳐줄게 해서 요즘 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비교하지 않으면 개인의 철학. 제가 이렇게 삽니다. 공무원님들 많이 계신데 이분들 전혀 안 부르죠. 그냥 과장님 부르는 이유가 전 제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 두 채라고 나왔는데 바보라서 그래요. 바보. 그 광화문에 오피스텔 제 공부방이 있는데 저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인 줄 알았어요. 여죠. 근데 그게 집이래요. 그래서 제가 도봉구 방학동에서 한동네에서 50년을 살았어요. 이 등신이. 대우증권 사장한 놈이 그 한동네에서 50년 살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 철학이에요. 비교 안 한다. 나는 비교 안 하고 사는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랬을 때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과 비교를 안 했을 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진행할 때 뭘 어찌 됐던 간에 이 수축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욕망을 좀 조절을 하고 소유도 어느 정도